근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 함락과 한강교 폭파 그리고 유엔의 참전 결정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 함락하고 한강교 폭파를 알아보죠. 6월 26일 날 1시에, 그러니까 25일 날 전쟁을 발발해서 26일 날 오후 1시에 의정부가 북한군 수중에 넘어가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철수한 7사단장한테 의정부 지구 전투사령관 방어 임무를 주지만 방어 진지 편성하기 전에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미아리 태릉 방면으로 이제 7사단은 그냥 소부단으로다가 전부 분산해서 철수하는 이런 임무 수행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정부가 함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6일 밤에 바로 서울 북방에 의정부가 넘어갔으니까 긴급 회의로다가 정부가 수원으로 천도해야겠다 이제 결정을 해요. 거기서 27일 새벽에 3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가죠. 이때 피난 갈 때 일반 시민들은 전혀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새도 없었고 정신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27일 오전 그래놓고서는 이제 오전 자기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6시에 수원으로 천도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27일 밤 10시에 유엔에서 이제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여하튼 이 정부는 수원으로 한강을 빠져나간 상태에서 서울 북방에 남아 있었던 이 국군들은 참 처참하게 적과 싸웠지만 이렇게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부족한 한국군이 전력이 막강한 기계화 부대와 탱크까지 전부 앞세운 북한군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 죽은 시체 이 손 한번 보세요. 참 이게 칼로 이렇게 딱 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철모에 총탄 구멍 좀 봐요. 이게 옆에 맞으면 핑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정면을 맞으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려고 들고 다 일어났죠. 이거 어린애까지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어디서 먹고 자고 할지 모르니까 먹을 것 막 짊어지고 싸고 이게 곰신 신고 응? 6월 달에 막 바지 입고 가는 이 모습들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혀. 요것도 애들 같은데 다 하나씩 지고 가는 겁니다. 피난. 참 처참했겠죠.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그래 봐야 72년, 3년 전의 얘기예요. 그 이제 아까 보십시오. 이게 이제 임진강 철교고 이 고랑포고 여기서 이제 이 개성 문산 축선으로 내려오는 이 적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김포반도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연천 포천 통해서 의정부를 점령하는 1군단의 적 1군단의 주공부대. 그다음 쫙 춘천에서 오는 이제 저희가 이 서울 밑에 이렇게 막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의정부 미아리 방어선이 의정부가 무너지면서 이제 요 바로 미아리 이 방어선을 쳐요. 그렇지만 이 미아리 방어선이 금방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되겠어요? 여기 서울인데. 그래서 보면은 정릉, 미아리, 청량리를 잇는 최후의 서울 방어선이 미아리 방어선이었는데 이때 미아리를 방어하고 있던 국군은 실탄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군 편의대. 편의대라고 하면은 북한군에서 운영하는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 같은 편리한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이 실제는 군인이에요. 얘들이 후방에서 교란 작전으로 그냥 이게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막 교란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뭐 그 선동도 할 수 있고 유언비어 퍼뜨릴 수도 있고 또 실제 배치된 국군 뒤에서 또 총을 쏘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미아리 방어선은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8일 날 11시 30분에 북한군이 서울 시내 완전히 들어왔. 25일 날 전쟁했고 3일 만에 서울 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얘들이 와서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남로당원들이 봉기 일어날 거라 했는데 서울 점령에는 봉기는 그냥 다 피나가려고만 하지 봉기가 안 일어나요. 그걸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이제 30일부터 안 되겠다. 우리 최초 계획대로 속전속결 전략을 개시하자 해서 30일부터 한강 방어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봤던 D34 85 전차죠. 이 서울 시내에 나타난 거예요. 그 뒤에 구경하는 사람들인지 아마 뭐 남로당 사람들이겠죠. 뭐 환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 한강선을 돌파할 것 같으니까 북한군의 남하를 천연장애물인 한강에 의지해서 막기 위해서 28일 새벽 2시 30분경에 한강대교하고 철교해서 세 개의 철교를 전부 폭파해버려요. 아까 얘기했죠. 임진강에서 폭파하려다가 폭약이 안 터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철교를 내줘서 그 철교를 이용해서 북한군 육사단이 막 밀고 내려왔고 그 개성 문산을 뭐 신속하게 질주해 왔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번엔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폭발을 시켰는데 이게 너무 빨리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군 남하 저지 목적이 있었지만 이걸 너무 빨리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강 이북에서 싸우던 국군의 주력 부대가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퇴로가 막힌 거예요. 개전 당시에 한국군이 1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강 폭파에 2만 5천 명 줄어버렸어. 그것만 있나? 민간인이 여기 다리에서 희생된 사람이 800여 명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적절하게 잘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다. 그래서 이게 참 폭파되는 한강교의 모습이죠. 민간 희생이 컸다. 근데 폭파된 뒤에 한강교의 철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한강이라는 천연장애물을 이용해서 그 미군의 증원병력 올 때까지 이제 버틸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한강에 배치된 부대들은 막 그 개별로 한강을 헤엄쳐 건너고 막 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전부 한강 이북에 놓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기 상황도 열악하고 급주된 부대요. 하지만 북한군이 철교를 복구해서 전차를 도하시킬 때까지 하여튼 거기서 싸워야 돼. 예. 그래서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켜서 미군 참전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그 한강 방어선 전투란 말이죠. 이런 그 임무를 가지고 한강 방어선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급조된 한국군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피난민들이 이렇게 지금 막 끊어진 철교 통해서 막 그냥 피난 오는 거 봐요. 왜? 서울시에서 인민재판하고 막 전부 북한으로 막 잡혀가고 하니까. 이 시민들도 이러거든. 참, 이거 가다가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요. 한강에. 그죠? 거기서 이제 한강에서 또 이제 이 한강 방어선을 또 사수하기 위해서 막 이 군인들 또 배치돼 갖고 막 경계하고 막 하는 거 봐요. 참 이 철골 구조에서 전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한강을 지키고 있지만 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한강인데 여기서 지키고 있는데 이쪽에서 김포반도로 들어왔던 17년대 웅진반도에서
17년대를 공격하고 들어왔던 이제 육사단이 이제 문제예요. 예? 북한군이 들어왔잖아. 근데 다 들어온 것 같진 않아요. 한 1개 연대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1사단은 이 개성, 그다음에 여기 옹진반도에서, 개성에서 1사단은 강화도로, 이 김포반도로, 문산으로 막 이렇게 막 지금 해서 이 철수를 해요. 근데 이 뒤를 따라 들어온 게 바로 6사단이야. 그래서 이때 이 김포반도가 이거 중요하다. 이거 이러면 이제 서울 이 한강변에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작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육군본부에서 큰일 났다. 이거 김포지구 전투사령부를 빨리 편성해라. 왜? 여기 김포 반도에서 영등포까지 40km밖에 안 된다. 그래서 김포의 중요성을 깨닫고 남산정보학교라고 하는, 당시 김포에 있었나 봐요. 이 정보학교에다가 장갑차 소대 주고, 여기서 이제 그 철수했던 12연대 2대대하고 보옥대대 후부생대대 뭐 계속 한 4개 대대 정도를 갖다가 여기를 틀어막은 겁니다. 저기를 거기서, 이 김포반도로 해서 한강 남쪽으로는 북한 군 육사단을 틀어막은 거죠. 이래서 이거를 또 3일간 지연시켰어요. 그래서 한강을 적들이 도하는 시간을 지연시켰던 겁니다. 그 이제 서울이 함락됐고 한강교도 잘못 폭파했다. 야, 이 참모총장 너가 뭐 하냐? 그래서 근데도 뭐 참모총장은 처음에 최병덕이 서울 사수하겠다, 신의주 가서 뭐 하겠다, 큰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래서 초기 작전 실패를 이유로 1950년 6월 30일 전쟁 난 지 딱 5일 만에 육군 총참모장 직위에서 최병덕을 해임을 하죠. 그리고 영남 전투사령관으로 밑에가 싸워하고 이제 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일권 준장을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새로운 육군 총참모장으로 이제 앉힙니다. 예. 이게 이제 정일권 소장이죠. 이건 이제 최병덕 소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이 이 서울에 와서 3일간 지체를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관건인 거라. 그래서 3일간 지체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서울에서 남로당원들이 봉기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붕괴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춘천을 통해서 홍천 이렇게 돌아갔고 2군단의 주공부대가 수원으로 이렇게 원거리 서울을 포위하겠다고 하는 계획. 이걸 누가 저지했습니까? 육사단이 저지했지. 육사단이. 어디서? 춘천에서. 누가? 김종호 대령이. 그런데 육사단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지만 이때 육사단은 약 400명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적 12사단하고 2사단은 6천여 명 정도 피해를 입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 군단장, 사단장 다 막 보직해임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춘천을 통해서 들어온 이 사단이 수원으로 와가지고 한강선을 지키고 있는 애들을 밑에서 포위해줄 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얘들 모두 육사단한테 맡겼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도하 장비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소련 군사고문관 라주바예프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어떤 당위성이 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라주바예프 보고서에 따르면 소련 고문단이 정전 작전 계획을 계획했기 때문에 북한 지휘관들은 융통성 발휘를 할 수 없었다, 힘들었다. 그 예로다가 북한군이 전차가 어디로 도하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하 지점을 찾지 못하고 막 방황하고 지휘관들도 막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한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군의 전술적인 실책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오늘날의 견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련 스탈린의 고의적인 6.25 전쟁에 대한 개입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스탈린이. 그래서 동구 유럽에 있는 체코 대통령한테 이제 뭘 보냈어요? 이 전문을 보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발이 묶이면은 유럽에서 네가 사회주의를 강화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인접국의 사회주의를 전파하고 공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벌고, 왜 이쪽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 유럽 한반도에서 발이 묶이니까 이 세력 균형에 의해서 네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 균형에 이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스탈린은 새끼 생긴 것도 아주 생긴 건 잘생겼나요? 참 그래요. 근데 최초에 6.25를 계획할 때부터 아마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 확산, 한반도 사회주의 국가 확산,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여하튼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지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군이 한강 남쪽에서 미군이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데, 한국군이 재편성하고 또 다 흩어졌던 사람들 모아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벌어준 그런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뭐가? 북한군이 서울에서 3일간 공격을 안 하고 기다렸던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유엔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보죠. 1950년 6월 24일 오후 9시경. 원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공격을 했는데 그 시간은 미국 시간으로 24일 3시요.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미국 대통령은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단 말이지. 이 별장에서 쉬고 있다가. 그런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 트루만 대통령은 3시간 만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4시부터 10시에 받았으니까 거의 6시간 만에 받은 거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 그 통신 시스템이.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별장에서 쉬고 있다가 바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한국에 대한 원조를 찬성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공산 세력 위협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이 침해당한 것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계기로 자기들의 어떤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익을 절대 쉽게 포기한 저희가 아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물론 에치슨나인은 한반도와 대남을 제시켰지만, 그래서 이제 바로 미국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한국에서 공산 침략주의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한국은 유엔 감시의원단이 가서 정부 수립을 시킨 거니까 유엔을 통해서 대체하겠다 하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를 편성하겠다는 의도를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먼저 북한군의 침략을 중지하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해라 라고 하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하지만, 또 그 배후의 소련을 향해서도 공격을 멈춰라 라고 요청하지만 소련과 북한은 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계속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엔 한국 임시의원단에서 이거 봐라 한데
지금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준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한국 정부는 조기에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유엔 안보리의 한반도 문제가 즉각 이 상정이 됐고 개입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이에요.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죽도 밥도 안 돼. 근데 소련은 장제스가 참여하는 자유중국이 들어가 있는 유엔에는 참여 않겠다 뭐 이래갖고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겁니다. 이래서 이제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16개국이 전투병을 지원하겠다, 5개국이 의료 및 시설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 7월 7일 날 유엔군 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또 가결이 돼요. 이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제안했고 제안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을 미국에게 임명권을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유엔기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승인을 해주죠.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군 사령부가 어디에 설치되냐? 극동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으니까 도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극동군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유엔군 사령관이 되면서 기존 극동군 사령부의 한국작전 임무가 추가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월 8일 날 바로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을 유엔군 지상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가더는 뭐 극동군 사령관이 미 8군 사령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 극동 해군 사령관, 미 극동 공군 사령관까지 다 지휘를 하게 되지요. 이래서 이제 실제는 한국군이 이제 이렇게 28일부터 7월 4일까지 한강 방어선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 30일부터 공격을 시작했던 북한군이 7월 3일경에는 파괴된 한강 철교하고 인도교를 전부 복구해서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있던 이제 여기 배치돼 여기에 이제 물론 김포반도 여기도 이제 여기 막고 있었고 이렇게 막고 있었던 국군이 이제 철교를 복구해서 인도교하고 복구해서 이제 넘어오게 되니까 한강 남쪽에 배치돼 있던 우리 국군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시흥 전투지구 사령부에서 수원을 거쳐서 이제 평택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누가 왔었어요? 한강 방어선 시차를 메가더가 왔었잖아요. 메가더가 와서 보고 자네 언제 여기까지 지킬 것인가 하니까 나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한국군 병사의 답변을 듣고 이거 도와줘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여하튼 급조되고 혼성된 부대 막 개별로 철수했던 부대들이 아주 조잡했지만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유엔군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누가? 한강 방어선에 배치되었던 우리 한국군이. 그래서 이제 한강 방어선 전투 이후 7월 4일 날 평택으로 이제 철수를 하고 이때 이제 이 미 24사단의 스미스 특임대들을 일본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요? 오산, 안석, 평택을 연하는 선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이게 금방 깨지게 되죠. 그래서 평택, 제천, 울진을 연하는 선에서 유엔군과 국군이 연합전선을 이제 구축을 해서 연합작전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조된 혼성사는 시흥정사사령부가 이렇게 돼 있고 1군단 사령부도 창설하고 2군단 사령부도 창설하고 해서 이제 막 전력을 막 끌어모으고 학도병도 모으고 막 해서 이제 병력을 다 모았죠. 이 상태에서
메가더가 이제 유엔군 사령부 편성하고 요 창설 이후 연합국 병력들이 유엔군 편성이 돼서 지휘를 받고 하는데 한국군은 유엔군이 배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활한 한국군 지휘를 위해서 7월 14일 날 한국군 작전권을 메가더 원수에게 이양한다고 누가 합니까? 이승만이 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이때 이렇게 한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양한다라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다른 그 유엔군 사령관 이하에 전부 다 통제를 받는데 16개국이 우리만 안 받으니까 그때 우리 같이 넣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유엔군 사령관 통제를 받는 거지 미국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때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시험은 여기까지 중에서 제가 한 300% 정도 이 문제 은행을 탑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다운 받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중간고사 평가 잘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